그거 아십니까? 아직 트럼프 경로발 39% 스위스 대미간세 부과에 의한 리테일 상승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글라이신 컴뱃 서브 막스 41입니다. 현재 스위스 시계씬을 지탱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롤렉스, 스와치, 리치몬드, 루이비통. 구트 롤렉스와 살짝 별종인 루이비통을 제외하면 결국 스와치와 리치몬드 간 메스티지와 럭셔리를 대표하는 거대 두 수장이 시계씬의 헤게모니를 반으로 쪼개어 지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그룹의 지배 밖에서 생존하는 건 나이트메어를 넘어선 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라이신은 이 틀 바깥에서 움직이는 아주 예외적인 존재고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 이 브랜드의 포지션과 가격대, 서로 바라보는 바가 약간씩 뒤틀려 있는 이 독특한 브랜드의 기질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시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은 티소, 해밀턴 혹은 미도를 직접 타격 가능한 비대칭 전력까지는 아니지만 반대칭 전력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라이신이라는 브랜드를 지탱하는 헤리티지는 에어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어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영역 전개를 시전할 때도 에어맨의 감성을 기반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이기적인 애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에어맨이라는 아이코닉이 결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디자인, 소위 말하는 메스티지 디자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매우 덕후스러운 요소들을 잔뜩 갖춘 고인물용 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답하듯 에어맨을 제외한 글라이신의 다른 시계들은 너무나도 반 에어맨스러워요. 과거냐, 현대냐, 덕후냐, 대중이냐,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딜레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라이신이라는 비교적 작은 브랜드 안에는 스와치의 느낌과 리치몬드의 느낌이 동시에 살아있어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감각들은 브랜드 내부에서조차 완벽히 분리되어 서로 터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다이버워치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시계는 에어맨화된 다이버워치라고 생각하고, 스와치 그룹의 메스티지 기질과 리치몬드의 럭셔리 기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41mm 사이즈인데 러그 디자인 때문에 조금은 더 크게 느껴지고요.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12.75의 두께지만 돔글래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실 두께감은 다이버워치 치고는 얇은 편입니다. 대신에 방수를 20바 200m로 타협을 했고요. 48mm의 러그-투-러그로 사이즈 대비 적당한 편, 20mm 러그, 나토 스트랩 89g, 스틸 브레이슬릿 163g, 무브먼트는 칼리버 GL224로 SW 200-1 베이스,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저는 시계를 선택할 때 대체가 가능한가, 이 여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계의 경우 과거의 헤리티지를 현대의 소재로 재해석하면서 발생한 갭과 메스티지와 럭셔리 사이의 갭, 메인스트림과 비주류 사이의 갭을 날카롭게 도려내면서 발생한 몇 가지 대체 불가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레이는 그레이 나토와 그레이 길트 브레이슬릿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레이 길트 붓을보다는 그레이 나토가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일단 후자의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밝은 그레이 다이얼 위에 올라가 있는 화이트 인덱스에 검정색 테두리로 마감되면서 인덱스들의 두께감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데 반해 금빛 길트 마감은 이 입체감을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레이 색감의 베젤과 길트 색감의 조합도 마찬가지로 서로 중첩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자형 스킨다이버 러그 디자인이 브레이슬릿보다는 나토나 러버 스트랩을 활용하는 것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기도 하고요. 더 예쁘기도 하고요. 또 밝은 그레이 색감 자체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 밝은 그레이를 되게 좋아해서 스트랩이나 러버도 그레이 색감을 위주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밝은 그레이 다이얼은 여전히 비주류입니다. 오히려 살몬이나 터콰이즈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현 시점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 밝은 그레이 색감의 다이버워치는 튜더 블랙베이 58 실버 정도밖에 없어요. 블루는 나토와 브레이슬릿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토 버전과 브레이슬릿 사이의 가격차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 시계의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모품에 속하는 나토보다는 영구적인 브레이슬릿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브레이슬릿을 구매 후에 나토를 추가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베이가 생각나는 그레이와는 다르게 이 블루 모델은 오메가 시마스터 60주년과 더 비슷한 느낌을 줘요. 60주년에서 물결 무늬를 없애고 색감을 조금 톤다운하면서 살짝 에그쉘 질감을 입힌다면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겉절이도 아니고 신김치도 아닌데 살짝 신맛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블랙은 길트와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와는 다르게 블랙과 길트와의 조합은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고요. 오메가 노타임 투다이와 튜더의 블랙베이의 딱 중간 정도의 감성입니다. 시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가 이 시계의 정체성입니다. 도면 글래스, 박스형 글래스는 시계의 시간을 과거로 돌리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밀리터리 워치나 툴 워치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최적의 글래스 형태지만 현대의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박스형의 경우 무반사를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글래스 단면이 평평하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부에만 무반사를 입혀도 충분하고요. 도면 사파이어 글래스는 외부 표면만 코팅하면 내부 곡률에서 반사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유리가 두꺼울수록 더 도드라지고 곡률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밀키링이 잡히는 문제도 있어요. 이를 억제하려면 양면 무반사 코팅이 필수적이고 실제 럭셔리 브랜드들은 내부까지 연마해서 양면 코팅을 발라주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메스티지 브랜드들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미네랄이나 아크릴로 쉽게 가면서 내구성과 방수를 포기하거나 반쪽짜리 사파이어 글래스로 아름다움과 밀키링을 포기해요. 어설픈 도면 글래스가 아닌 완벽한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의 무반사까지 완벽하게 잡아낸 경우는 스와치 그룹 내에서 오메가 60주년 라인의 시마스터와 오메가 신형 포이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라도 캡틴 쿡 말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메가는 아직도 1200만원에 가까워진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에 완벽한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를 넣어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훨씬 더 상위 모델인 VIP용 321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글라이신이 해줬어요. 최근에 저는 예전처럼 빌드 퀄리티나 QC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요즘 시계 브랜드들이 이쪽으로 빈틈을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현미경 들고 시계를 바라보는 지경에 왔거든요. 특히 퀄리티 컨트롤에 실패하면 알리발 시계들과 퀄리티 비교가 들어가요. 브랜드 이미지가 박살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얼 내부의 빌드 퀄리티, QC, 베젤 인서트, 부품들 사이의 밸런스 깔끔하죠? 여느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시계 헤드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의 블레이슬릿이에요. 버클도 그렇고요. 브레이슬릿과 버클은 조금 더 쫀쫀하고 얇게 뽑아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면 제치 디자인의 러버 스트랩, 러그도 일자 형태니까 트로피컬 러버 스트랩이나 OEM 메쉬 브레이슬릿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티소 시스타와는 시대가 다르고 미드 오션스타와는 구매층이 다르며 라도는 아예 다른 차원의 브랜드고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는 일반적인 스킨 다이버 워치가 아니죠. 이제 와서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이 시계의 진짜 타겟은 스와치 그룹보다는 튜더가 아니었을까. 현재 사전 예약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혜택이 되게 커요. 20% 즉시 할인 및 가죽 스트랩이 증정되는데 티소의 엔트리 오토매틱 다이버 워치와 비슷한 가격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